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가 후원하는 리브 골프와 미국의 프로골프 PGA 투어가 합병을 선언했습니다. 이걸 두고 오일머니에 굴복한 게 아니냐, 사우디아라비아가 스포츠 워싱, 그러니까 스포츠를 이용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세탁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두 골프리그의 합병, 그 이면엔 또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의 외교 문제까지 얽혀 있다고 합니다. 세계의 면, 오늘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둘러싼 국제 외교전의 현주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지금 뭐 프로리그 두 개 골프리그를 합병했다고 하는데 네. 두 리그가 원래 사이가 안 좋았다면서요? 굉장히 안 좋아서 1년 넘게 소송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일단 합병 발표 성명을 보면 PGA 투어 그리고 리브 골프, 예전에 유러피언 투어라고 불렸던 DP 월드 투어까지 새로운 통합 법인을 세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PGA 투어가 그 산하에 이제 들어가는 그런 형식인데요. 네. 이 통합 법인을 관리하는 게 리브 골프를 갖고 있는 사우디 국부 펀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우디의 리브 골프가 PGA 투어 자체를 매입한 그런 모양이 됐습니다. 근데 이 리브 골프가 2021년 10월에 설립이 됐거든요. 네. 이 사우디 국부 펀드가 갖고 있는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리브 골프가 생기기 전까지는 PGA 투어랑 DP 월드 투어가 골프 세계 남자 골프계를 양분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세력을 완전히 뒤흔들게 된 거죠. 새로운 세력이 또 들어갔으니까요. 그래서 작년 6월에 처음으로 대회를 했는데 출범한 직후부터 PGA 투어의 주요 선수들을 고액의 상금과 계약금을 내걸고 빼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소송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된 거고요. 네. 그러니까 PGA 투어는 이 리그로 넘어간 선수들이 대회에 출전하는 걸 금지시키고 세계 주요 남자 골프 대항전에도 이적한 선수들이 출전하는 걸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리브 골프 리그가 PGA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다, 또 맞소송을 제기했어요. 굉장히 치열하게 싸움을 벌여왔는데 두 단체가 갑자기 합병을 발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지? 사람들이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막 싸우다 안 되니까 네. 그냥 오일머니로 사버려. 뭐 네.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결론은 그러니까 오일머니가 결국 승리했다, 이렇게 네. 평가가 나왔는데,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를 해서 이 골프 리그를 만들고 거기에 결국은 그 유서 깊은 PGA 투어를 끌어오는데 성공을 했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 사우디 국부 펀드가 이제 이번 뭐 새로운 걸 만들면서 앞으로 여기에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할 때 거부권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통합된 골프 리그에 대해서 권한이 예. 줄어들 가능성이 거의 없는, 그러니까 거의 소유주죠. 그러니까 그렇죠. 막대한 권한을 갖게 됐으니까요. 그래서 뉴욕타임스는 세계 스포츠계에서 큰 역할을 맡으려는 사우디의 행보 중에 가장 큰 성공이다. PGA 투어와 합병을 하게 되면서 사우디가 세계 골프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내렸습니다. 안 팔면 됐잖아요.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네. 없지 않나요? 근데 팔고 난 다음에 네. 아이고 야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지? 왜 그렇죠. 걱정하냐? 네, 안 미국의 팔리- 반응 안 좋을 것 안 같은데요. 좋죠. 근데 네. 이제 안 팔릴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이제 팔리게 된 건데, 합병을 하니까 시장은 커졌다, 이런 긍정적인 반응도 물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사우디의 오일머니가 이제 전 세계 골프를 지배하게 됐다라는 비판도 결코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미국인들이 자존심이 상한 게 PGA 챔피언십 대회라는 게 1916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역사가 정말 오래됐어요. 네. 세계 4대 메이저 대회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렇게 유서 깊은 경기가 오일머니로 사우디에 팔려가는 것이다, 이런 반발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이번 결정을 앞두고 이제 그 리브 골프가 생겼을 때 많은 선수들이 빠져나갔는데, 네. 그때 나는 돈을 적게 벌어도 PGA를 지키겠다라고 선언한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타이거 우즈도 있었고
있었고 네. 맥킬로이 선수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 유명한 선수를 비롯한 다른 PGA를 지켰던 선수들과 사전에 협의를 하지 않고 일방적인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선수들은 지금 당혹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9.11 테러 희생자 유족 단체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족 단체는 이 9.11 테러의 범인 상당수가 리브 투어에 자금을 대온 사우디인들이었다라는 이유를 들면서 이 리브 골프 리그가 출범을 했을 때부터 선수들이 이 대회에 참가하는 걸 굉장히 반대를 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 단체가 특히 지목을 하고 있는 사람은 모너헨이라는 PGA 총재입니다. 예. 그동안 리브 골프를 굉장히 비난을 했어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선수들에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사우디의 인권 문제를 생각하고 이적을 결정해라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합병을 선언하면서 합병으로 골프계가 이제 앞으로 나아가게 됐다 이렇게 말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 모너헨에 대한 비난이 굉장히 쏟아지니까 이 당사자가 위선자란 비난을 감수하겠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 이런 말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돈에 무슨 양심이 있겠습니까? 돈은 돈이다. 네. 이런데 철저하게 하여튼 자본주의적인 판단을 내린 것 같은데요. 미국 정치권에서도 사실은 좀 반길만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우디하고 관계도 그러지 않아도 안 그러니까요. 좋은데. 그래서 네. 이제 민주당 소속인 론 와이든 상원 재무위원장이 재무부 산하에 있는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에 이 합병이 적절한지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런 뜻을 네. 밝혔어요. 만약에 이 위원회가 미국 기업과 외국 기업의 인수합병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라고 판단을 내리면 합병을 중단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이번 합병이 국가안보 문제라는 건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다라는 그런 입장을 지금 내비쳤고요. 다만 법무부가 이번 합병에 대해서 반독점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가능성은 크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리브가 이미 선수 유출을 막으려는 PGA의 조치에 대해서 미국 법무부에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니까 이 조사가 이제 반독점 분야로도 확대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는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해서 합병을 막을 가능성이 50% 정도는 된다. 이런 얘기를 내놓기도 하고 있습니다. 반반이라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트럼프 전 대통령 이름은 왜 나오는 거예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이번 합병이 새로운 카드가 됐다라는 네? 분석인데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과 사우디 국부 펀드 간의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리브가 출범을 할 때부터 굉장히 큰 협력을 해왔는데요.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가 2021년 1월에 사모펀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우디 국부 펀드가 20억 달러 한 2조 6천억 원 정도를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를 내놨어요. 예. 그래서 결국 리브 골프 대회가 이 트럼프 재단의 자산에서 개최가 됐다라는 의미다 이런 분석을 했는데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리브 리그의 경기를 자신이 소유한 골프장에 잇따라 유치하면서 지금 돈을 많이 번 상황이었습니다. 원래 골프장도 갖고 있잖아요. 많이 갖고 있죠. 네. 그래서 이번 합병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막대하게 경제적 이익을 거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는 합병과 관련된 의회 청문회를 추진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되고 있다. 이런 뉴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사실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렇죠. 네. 트럼프 지금- 대통령이니까 그렇지 않느냐. 물론 그렇긴 네, 하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전직 대통령이니까 이런 게 가능한 거 아닌가 싶어서. 네. 근데 지금 사우디 국부펀드 어떤 곳이야?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우디의 실권자죠.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 자금을 보유한 게 어느 정도냐면 네. 6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780조 원 정도예요. 그래서 글로벌 산업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빈 살만 왕세자가 2016년에 석유에만 의존하는 산업 구조에서 벗어나서 사회적, 문화적 전환을 이룬다는 이른바 비전 2030을 선포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중동, 아시아의 기술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거나 미국의 테크 기업, 또 전기, 자동차 등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게임, 모빌리티에 대한 투자도 확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한편 스포츠에 대한 투자에도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골프, 축구, 복싱, 자동차 경주, 포뮬러 1 이렇게 전 세계에서 인기가 많은 종목에 정말 엄청나게 자금을 쏟아붓습니다. 스포츠계에 대한 장악력을 좀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사우디 국부펀드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이요. 2021년에는 3억 파운드 약 4,856억 원을 들여서 영국의 프로축구 구단인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지분을 80%를 인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제가 됐고요. 사우디 프로축구 자국 리그를 세계 10
10대 리그로 키우겠다 이런 계획을 내세우고 작년 12월에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를 영입했는데 그때 줬던 돈이 2,877억 원의 연봉이었어요. 그런데 엄청나네요. 며칠 전인 8일에는 레알 마드리드의 간판 공격수죠. 카림 벤제마도 비슷한 금액으로 또 영입을 했고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면 알만한 굉장히 유명한 선수들이 이 명단에 올라 있고 손흥민 선수도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그래요?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엄청난 돈으로 스타들을 사들이겠다 이런 전략을 실제로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스포츠를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게 네. 스포츠 워싱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심을 받고 있어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스포츠 워싱이라는 게 스포츠하고 화이트 워싱을 합성한 단어인데요. 네. 그러니까 특정한 국가나 특정한 집단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희석하려고 스포츠팀을 후원하거나 스포츠 대회를 개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사우디의 경우는 뭘 세탁하려고 하느냐면 언론인 살해, 반체제 인사 감금, 여성 인권 탄압 뭐 이런 문제를 스포츠로 희석을 하려고 한다라는 비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잘 살펴보면 최근 몇 년 동안 골프, 테니스, 자동차 경주, 종합 격투기 주요한 대회가 사우디에서 잇따라 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우디가요. 2029 동계 아시안게임, 2034년 하계 아시안게임 개최를 확정을 지은 상황이고요. 네. 2030년 FIFA 월드컵, 2036년 하계 올림픽 유치에도 도전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우디가 자국을 스포츠의 글로벌 허브로 키우겠다 이런 목표를 내세우면서 총 378억 달러, 우리 돈으로 49조 2천억 원을 투자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한 상황입니다. 동계 아시안 게임은 어떻게 해요? 사우디에서? 그러니까요. 실내에서 하는 실내 아닐까요? 이 스키장이나 이런 거 다 네네.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네네. 그런데 가면 와. 중동에 가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지금 굉장히 네옴시티라고 큰 것도 짓고 맞아요. 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사우디로서는 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뭐 불가능한 일은 아니겠죠. 네네. 뭐 돈 많으면 그렇죠. 할 수 있을 네. 것 같은데 와 대단하네요. 근데 이번에 발표가 나온 시점에 주목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요? 왜냐하면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사흘 동안 사우디로 공식 방문을 했거든요. 최근에. 네. 그런데 방문한 첫날에 이 골프 양대리그 통합 발표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이 골프리그 통합을 위해서 마쿠에서 영향을 미쳤다. 이런 분석이 이제 그래서 나오게 된 건데요. 사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인권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사우디가 대립을 해왔잖아요. 가스구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2020년까지만 해도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 인권 문제를 굉장히 대놓고 비판을 맞아요. 많이 네. 했었거든요. 그런데 블링컨 장관이 사우디를 방문한 딱 그날에 맞춰서 양국의 골프 갈등이 풀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뭔가 정부에서 움직임이 있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온 건데요. 블링컨 장관이 7일에 빈살만 왕세자랑 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네. 인권의 진전으로 양국 관계가 강화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 이후에 걸프 협력회의에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블링컨 장관이 이 자리에서 미국은 중동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동에서 이제 영향력을 확대해가는 중국을 견제한 발언이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미국이 PGA를 매개 삼아서 사우디와 가까워지려고 한다? 네, 선물을 줬다. 빈살만 뭐 왕세자한테. 그런 정치적 해석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카슈규지 사건 때문에 네. 배후가 빈살만 왕세자라고 미국이 지목을 했잖아요. 사실은 네. 말이 우리 왕세자지 사실은 지도자야 그냥. 지도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인권을 탄압하는 살인자다라고까지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당시에 얘기를 하면서 네. 양국 관계가 정말 냉각이 됐었어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미국이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건 셰일 오일이 나오면서 중동 원유에 대한 의존성이 많이 줄었었죠. 그때 미국이. 맞아요. 그래서 워낙 유가가 떨어질 때였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국가들도 미국의 뜻에 동참을 하면서 한동안 사우디랑 빈살만 왕세자가 국제사회에서 고립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후에 이 빈살만 왕세자가 석유에 의존하던 사우디를 관광, 엔터테인먼트, 광업 이런 곳에 투자를 하면서 경제 모델을 다양화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할 곳을 찾아다니던 외국 지도자들이 이제 카슈쿠지 사건에 대한 비판을 살짝 좀 누르고 사우디랑 협력을 강화하기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미국이 사우디랑 가까워지려는 가장 큰 이유는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전쟁이 지금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에너지 가격이 폭등을 하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 7월에
이후에 정말 자존심을 내려놓고 사우디를 방문해서 원유를 증산해달라고 빈살만 왕세자에게 요청을 했는데 그때 사우디가 오히려 감상 카드를 내놨어요. 맞아요. 그래서 미국이 뒤통수를 맞았다 뭐 이런 얘기가 그때 나왔었죠. 그런데도 바이든 행정부가 작년 12월에 또 선물을 줬습니다. 빈살만 왕세자에게 면죄부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연방법원이 이제 행정부가 요구한 대로 빈살만 왕세자의 면책 특권을 인정해서 법정에 세우지 않겠다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근데 지금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사실 서방을 국가들은 러시아의 석유 수출 단가를 낮춰서 러시아가 좀 돈을 못 벌게 하려는 경제 제재를 계속 네. 단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가격 상한제도 도입을 하고 있지만 그게 큰 효과를 보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러시아는 지금 사우디랑 같이 오펙 플러스라는 산유국 협의체에서 원유 가격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동 산유국들이 이 오펙 플러스에서 러시아를 축출하지도 않고 제재에 동참을 하지도 않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가 계속해서 이제 원유를 내세워서 이제 지금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제 사우디랑 좀 관계를 회복해서 대러 제재에 좀 이끌어내고 싶다라는 게 미국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외에도 이제 국제 유가가 좀 안정이 되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제어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미국이 사우디하고 좀 더 가까워지려고 하는 데는 네. 시진핑 중국 네. 국가주석의 영향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중국을 견제하겠다라는 의도가 이제 네. 당연히 있는데요. 왜냐하면 중국과의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사우디가 필요하다는 지정학적 현실을 미국이 인정을 했다. 그래서 관계 회복에 나서는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이 사우디에 계속해서 선물을 주고 있잖아요. 유화 제스처를 보이는데도 빈살만 왕세자가 오히려 중국과 밀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작년 12월에 사우디 수도에서 시주석과 만나서 우리 돈으로 38조 원 규모의 투자 협정을 맺었고요. 올해 3월에는 중국의 중재 아래 그 이란과 또 7년 만에 사우디가 관계를 정상화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블링컨 장관이 사우디에 도착한 날 사우디 주재 이란 대사관이 지금 오랜만에 공식적으로 문을 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계속 뭘 다가가려고 하지만 지금 사우디가 약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블링컨 장관을 맡긴 하지만 그 이면에서. 그래서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중동 지역에서 크게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이제 중국에게 좀 주도권이 넘어가는 게 아니냐 이런 모습이 나오니까 미국이 또 급작스럽게 사우디랑 다시 관계를 회복하려는 모습을 그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링컨 장관이 사우디를 사흘간 방문하고 떠나자마자 압돌아지즈 사우디 에너지 장관이요. 중국과 경쟁하는 대신 우리는 협력하겠다. 서방의 비판을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지금 중국이요. 사우디의 최대 교역국이죠. 원유 수입국이고요. 사우디도 중국의 중동 지역 최대 교역 국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적, 경제적 유대뿐만이 아니라 이 사우디랑 중국이 보안, 민감한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이 더 우려를 하고 있다라고 로이터 통신이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배짱이 큰 거예요. 아니면 뭐라 그래야 되나요? 돈이 많으니까 이렇게 하는 건가? 석유가 있어서 그런 믿을 건가? 만한 게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요. 이렇겠죠. 네. 이렇게 외교를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할 수 있는 게 참 한편으로는 부럽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근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시 재선이 네. 걸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 외교적 성과를 남겨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네. 지금 사우디랑 이스라엘 간의 연내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목표를 지금 미국이 세워놨어요. 그래서 사우디랑 접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외교 성과로 재선을 앞두고 내세우기를 지금 원하는 게 바이든 행정부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지난달 초에 설리번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빈살만 왕세자를 만나러 사우디를 갔어요. 그래서 네.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합니다. 근데 빈살만 왕세자가 이 자리에서 점진적인 진전보다는 군사 지원 강화 같은 그런 걸 내놔라. 큰 틀에서 진전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이런 얘기를 전달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주력 산업이죠. 국방과 항공 분야에서 사우디의 구매력이 여전히 막강해요. 지금 이 양쪽 업계에서 사우디의 주문이 대기 중인데 어느 정도 규모냐면 우리 돈으로 346조 3,500억 원어치를 주문을 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이란을 대처하기 위한 중동의 역학관계, 테러 조직과의 전쟁 같은 현실적인 문제도 또 걸려 있으니까 사우디는 지금 미국이 결코 외면할 수 없는 핵심 파트너이긴 합니다. 미국이 그래서 사우디 사실은 미국의 국제 외교 전문가들은 네.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자기는 멋대로야. 막 네. 그렇게도 얘기하던데 네. 사우디 입장에서는 하여튼 뭐 자신에게 도움이 되면 어떤 나라하고도 네, 네. 같이 뭐 외교 그렇습니다. 맺겠다, 외교 관계 네, 네. 맺겠다 이렇게 또 나오네요. 그렇죠. 그래서 국제
국제관계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미묘하다 이런 생각이 네. 좀 드네요. 자, 지금까지 세계이면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유정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무심히 지나쳤던 영화를 돌아보며 삶의 마디마디를 짚어보는 평론가 강유정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엔 데런 에르노프스키 감독의 더 웨일과 함께하겠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있을까요? 영화 더 웨일은 사람과 구원에 대해 두 가지 상반된 견해를 보여줍니다. 하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없다는 다소 비관적인 의견입니다. 간호사인 리즈는 과체중과 과식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찰리를 자꾸 찾아오는 선교사 토마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없어. 그러니까 자꾸 찰리를 찾아오지 마 라고 말입니다. 그런 리즈에게 주인공 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할 수 없어. 하나의 태도가 사람이 힘이 된다고 믿는 낙관주의라면 다른 하나는 사람이 사람을 구할 수 있다고 믿는 태도가 오히려 그런 사람을 더욱 힘들게 할 뿐이라는 비관주의와 닿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가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없는 걸까요? 아니면 사람은 타인의 삶에 무관심할 수 없는 걸까요? 영화의 포스터에는 얼핏 보기에도 체중이 지나치게 많이 나가 힘겨워 보이는 한 남자 얼굴이 클로즈업 되어 있습니다. 이 남자가 처음부터 이렇게 체중이 많이 나갔던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그는 삶을 포기하고 자기 자신을 벌하듯이 폭식에 매달립니다. 온라인 글쓰기 강의로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이 남자의 이름은 찰리입니다. 그런 찰리를 매일 찾아오는 이는 단 한 명뿐, 바로 간호사 리즈입니다. 리즈는 이제는 숨쉬는 것조차 버거워하는